자, 그러면 앞 시간에 태조 이성계를 이어서 태종 이번에는 이방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은 태종 정환대군이죠. 태조의 이제 다섯째 아들 정환대군 이방원이 태종에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 이방원은 태조를 이성계를 도와서 아버지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였던 이 태종은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태종은 특히 이 공을 세웠던 외척과 이제 공신들, 이 사람들의 이제 공신들이 이제 권력을 이제 남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남용한 것을 막아요. 그래서 뭐 죽이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와이프의 처남들도 다 죽이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다는 거에서 가장 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은 의정부인 의정부 그 당시 이제 의정부하고 의금부 의정부 이런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의정부나 의금부 등 이제 이런 걸 이제 관제를 이제 개혁을 하고요. 중앙과 그러니까 지방 제도를 이제 새롭게 고쳐서 그래서 이제 국방을 강화하죠. 그래서 국방을 강화하고 국방 강화.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 제도를 이제 바로잡아서 결국에는 이 태종은 조선 왕조를 기틀을 다집는 기틀을 닦고 국가 체제를 이제 굳건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태종은 자식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와이프를 이제 원경왕후 그러죠. 원경왕후인데 여기가 이제 성이 민씨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민씨에서 이제 사남 사녀를 둡니다. 여기서 사남 사녀를 두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째를 좀 알니까 첫째가 양녕대군이죠. 그래서 이 태종은 어떻게든지 이 첫째에서 정통인 양녕대군을 왕을 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왕세자가 되죠. 근데 이제 양녕대군을 이제 그런 아버지의 어떤 외적 세력, 말하자면 이제 삼촌들이 민무 이제 여기 민씨제 엄마의 이제 오빠들이죠. 민무구 형제들 뭐 이런 것들 뭐 죽고 뭐 이런 권력의 다툼을 왕자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이 양녕대군은 왕을 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또 노력을 하죠.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아들이 또 여기서 낳은 아들이 이제 효령대군입니다. 효령대군. 자, 효령대군도 이제 처음엔 약간의 형이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왕을 살짝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똑똑하죠. 그래서 효령대군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너는 그런 걸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때 이제 효령대군은 이제 부처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너는 이제 불교 공부나 더 해라. 하여튼 뭐 그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효령대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절에 들어가서 그쪽에 더 심취를 합니다. 아무튼 셋째가 이제 충녕인데 충녕대군이죠. 이 충녕대군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군인 이제 세종대왕이 되는 겁니다. 이 충녕이 4대왕 세종이 되죠.
하여튼 그 아버지가 어떤 이런 왕권 강화를 시키고 어떤 이런 국방 강화, 어떤 이런 모든 정책을 기틀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세종같이 훌륭한 그 임금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큽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들은 이 외도 사녀니까 그 밑에 동생이 이제 뭐 성령대군. 뭐 남자는 그 대군들은 그래요. 뭐 성령대군, 그다음에 뭐 정순공주, 뭐 경정공주, 경안공주, 전성공주 이렇게 해서 사남 사녀를 두고요. 둘째 부인이 그 효빈입니다. 효빈. 효빈 이제 김씨죠 여기는. 예, 효빈 김씨에서는 그 일남을 두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여기보다는 이제 자식을 많이 낳은 거는 이제 여기 그 신빈이라고 하는데 신빈 신씨예요. 여기는 신빈 신씨. 태종은 자식을 엄청 많이 낳는데 여기서 자식을 열을 낳는데 여기서 3남 7녀를 둡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이만 넣었다는 거고 여기서는 뭐 대단한 뭐 그 아실 그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 많이 있는데 뭐 넷째는 이제 선빈안씨. 이 선빈안씨에서는 그 2남 2녀를 둡니다. 그 외에 뭐 너무 많아요. 뭐 그래서 뭐 의빈 권씨에서도 뭐 1녀를 두고요. 소빈 노씨, 수의 채씨, 뭐 그 후궁에서도 두죠. 뭐 후궁 이씨, 후궁 김씨, 뭐 후궁 이씨 해가지고 자녀를 뭐 1녀씩 여기서 뭐 이렇게 뭐 1녀 뭐 1남 뭐 1녀 1녀 뭐 이렇게 쭉 해서 둡니다. 그래서 그 태종은 이렇게 자식도 어떤 걸 많이 두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깊이 또 들어가서 이방원에 대해서 태종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둘째 형이었던 이대왕은 조선 이대왕은 그 정종이죠. 원래 형인 정종은 잠깐 그 왕자리만 왕이라기보다는 이때까지만 해도 왕으로서 사실 그 대우는 하지는 않았어요. 뭐 실질적인 그 왕이면서도 임시로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종이 그 물러나서 그 나중에 아무튼 뭐 유의작 그 동생의 그 태종 이방원에게 이 왕을 물려주고 그냥 유유자적하고 생활하다가 정종은 63세에 그 오랫동안 그래도 삽니다. 근데 실제 이 정종이라고 이렇게 붙게 된 것은 1681년 그러니까 숙종 7년입니다. 숙종에 와서. 숙종 7년. 그러니까 이때 1681년하고 1300대니까 거의 뭐 한 200년 그죠? 이렇게 그 뒤에 와서 그때 비로소 이제 정종이라는 이런 그 묘호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정종을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런 묘호도 받지 않고 공정대왕이라는 묘호는 주지 않고 이제 공정대왕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공정대왕으로 이제 오랫동안 불리다가 이제 이때 숙종에 와서야 뭐 그래도 이제 왕의 어떤 그 틀을 갖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그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고요. 그 본처 신의 양후에서 6남이녀 제가 쭉 얘기했죠. 계비 신당왕에서 강씨 이남 일녀들은 이렇게 그 태조가 뒀는데 여기서 그 이방원은 이방번 이 방석을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그 왕자 1차의 난이죠. 그 방원은 그 고려말 유일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방원은 고려말 유일하게 이제 과거에 급제한 이성계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이방원은 실질적으로 머리도 있었고 무도 있었는 모두 겸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이방원은 어떠한 그 추진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원이 이제 추진했던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태종 1년 때, 태종 1년에 보면 이때 이제 그 신문고를 설치하게 되죠. 이 신문고는 그 창덕궁,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창덕궁 그 궁궐 입구에 들어가야 되면 신임원 앞에 그 설치한 그 신문고를 설치하게 됐죠.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억울한 일이 있었으면 쳐서 얘기해라. 이런 걸 좀 그 업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5년인데, 그 1405년. 그러니까 이 신문고 설치는 140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 4년 더 뒤에 이제 그 한양으로 이 정종은 원래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그 한양으로 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양으로 태조 이성계가 했는데 이대인 이 정종은 다시 개성으로 갑니다. 다시 개성으로 가는데 여기서 태조 이방원은 다시 이걸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창덕궁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덕궁 입구에 그 신문고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태종은 1412년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청계천을 아주 공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청계천 공사를 그 완료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그 경복궁 안에 외부 그 인사들을 잔치하는데 좀 이렇게 비좁다 해가지고 이 경복궁 안에 이제 경의루를 지읍니다. 이때 경의루가 지어지죠. 태종 이방원이가 이때 경의루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16년에 이제 그 스님을 너무 하니까 이제 그걸 관리하고 그걸 잡으려고 도첩제를 실시하게 되죠. 도첩제를 이때 이제 스님이 되려고 그러면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도첩제를 실시하게 되고요. 또 그 1400좀 가면 이제 그 1418년에 충녕대군 왕세자로 책봉하고 그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결국에 이제 세종에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왕을 물려준, 그래서 그 상왕으로 물러나죠. 상으로 물러난 그 이방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태종은 이 집권을 17년 한 9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거의 18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된 이방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이방원은 이렇게 추진력이 강했는데 이런 그 추진력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고려 이제 그 조선을 세울 때 그 정몽주를 제거하는 큰 일을 하죠. 이때만 해도 이 정몽주는 이 당시 엄청난 큰 산이었죠. 그래서 정몽주는 온건파인 사대부였는데 그 정몽주는 절대적으로 그 왕시에서 바꾸면 안 된다. 오로지 그 나라 고려라는 나라의 왕도 그 바꾸면 안 된다. 단지 이 그 정몽주는 고려에 이렇게 썩고 썩은 어떤 이런 그 개혁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제도는 바꾸곤 해야 되지만 하지만 왕까지 바꾸는 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왕조는 놔두고 서서히 개혁하자고 한 정몽주에 반해서 정도전은 그것은 안 된다. 모든 그 왕조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어떤 혁명파적인 사대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그 하여가를 빌어서 그 하여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려보자 이렇게 누리리라 해서 이제 정몽주를 이렇게 해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어떤 뭐 드라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드라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정몽주가 이제 그 단심가로 이방원에게 답을 하는 것을 이제 보입니다. 그 거절한 이방원의 단심가가 이렇게 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그 뭐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 이제 고려 왕조를 얘기하겠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여튼 이런 단심가를 이방원의 뜻을 로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정몽주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정몽주를 선주교, 개성 선주께서 피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몽주를 이렇게 죽였지만 그 실록에, 조선왕조 실록에는 사실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방원의 이제 습격을 받아서 이제 이 정몽주가 이제 달아나면서 뭐 다른 장소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 선주교에서 이렇게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여기에 뭐 그 다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도 뭐 이렇게 핏자국이 좀 보인다 하는데 지금 뭐 실제 과학에서 이게 진짜 그 당시 핏자국이 말라서 이렇게 돌에 스며든 건지 아니면 원래 돌에 뭐 이제 다른 그 물질로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흥건하게 이 돌 다리에 자국이, 이렇게 핏자국이 좀 흥건하게 보인다는, 뭐 지금도 뭐 보인다는 말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세웠지만 나중에는 이 정도전마저 이방원은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 정도전과의 이제 갈등을 보게 되면 원래 처음엔 뭐 그렇지 않았죠. 근데 계비인 이제 신덕왕후죠. 태조 이성계가 정말로 진정으로 너무 깊이 사랑했던 이 강씨 왕자가 이제 어렸죠.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도 그 어린 왕자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둘째인 방석을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계빈. 근데 이제 정도전에 이제 생각은 있었죠. 이런 이제 방석같이 어린 왕자면 아무래도 정치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본 거예요. 정도전의 생각은 왕은 물려받는 거지만, 왕은 항상 똑똑한,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왕이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속해서 세습을 받는 왕이 항상 똑똑할 수 있다고 본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세습해서 하지만 정치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늘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재상중심주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이런 생각을 정도전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석같이 이런 정치 세력이 없는 세력이 잡아서 결국엔 이런 재상중심주의로 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세습되는 이제 왕은 검증할 수 없으니까 똑똑한 재상에 두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상을 중심으로 어떤 신권 정책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도전이 생각한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방원이 있던 사병까지도 다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이런 정치하는데 무력에 이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도전에 사병을 협파하려고 왕자들의 사병을 철폐를 하게 됩니다, 정도전이가. 그래서 1398년 정도전은 남원의 집에 있을 때, 술을 먹고 있을 때 이방원이가 보낸, 그래서 결국에 이방원 군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자리 남은 집은 지금 현재 한국일보사 지금 그러니까 종로구청이죠. 종로구청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일보사 종로구청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이렇게 정도전에는 막강한 힘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방원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이 당시 태조 이성계가 왕에 있을 때 이 태조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이제 병석으로 있을 때
태조가 그나마 좀 힘이 그나마 이제 조금 미흡할 때 당시였는데 그리고 또 그 신덕 이 왕 아들을 신덕 왕후를 사랑했다니까 이 태조가 이때만 해도 이 신덕 왕후를 너무 사랑했고 또 이성계는 이 신덕 왕후를 또 이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처음에 그래도 이성계가 경기도 함흥지방에 있을 때 중앙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외가인 신덕 왕후가 이제 개성으로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던 힘이 컸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신덕 왕후의 어떤 말이라면 다 듣고 잘 했는데 이때 신덕 왕후가 이제 죽은 지가 한 2년 돼요. 그러니까 힘도 떨어졌고 그래서 신덕 왕후가 죽은 게 1396년에 죽죠. 그래서 이렇게 태조 힘도 떨어지고 했을 때 이때 이 난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그 난이 1398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하고 궁궐에 이제 쿠데타군을 배치해서 이복 형제인 이제 계모였던 아들인 방번과 방석을 제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첫째 그러니까 이성계 첫째 형은 일찍 죽어요.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었는데 첫째 형 방우는 1393년에 이제 사망했고 둘째 이제 방과가 이제 조선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정종의 이제 왕이 됐는데 허수아비 왕이죠. 그래서 이 정종은 바로 이제 도읍을 개성으로 옮겨서 태종 이성계는 다시 한양으로 옮긴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2차 왕자의 난은 이제 1400년에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바로 넷째 바로 위의 형이죠. 바로 넷째 이제 방간이 박포와 함께 같이 협조해서 군사적의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자기 바로 형인 방원까지 친형 여기는 이제 이 당시 방번과 방건은 그래도 엄마가 달라요. 근데 이 방원은 바로 같은 배에서 나고 같은 아버지인 바로 친형이죠. 친형까지 죽이게 되니까 여기서 이 태조 이성계는 완전히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해서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이때 이제 옥새도 같이 가지고 가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가버리게 되니까 이제 이방원이가 조선의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임금을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성계는 그런 생각으로 옥새도 갖고 가져가는데 이방원은 어떤 이것을 이제 태조 아버지를 계속해서 궁으로 불러들이려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신을 이제 차사라 가는데 이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아버지 이성계는 계속해서 죽이죠. 그래서 이때 함흥만 가면 차사가 가면 죽는다 해서 이때 나온 말이 함흥차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가면은 어떤 소식 아무런 말도 없으면 왜 함흥차사야? 왜 갔다가 아무 말도 없어? 이런 말을 많이 이제 사실 쓰게 되죠. 그래서 방간 제거 후에 방원은 결국에는 형으로부터 그대로 왕을 물려받아서 조선의 3대 왕으로 태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도읍을 다시 그렇지만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위에 올라왔지만 태종은 실질적인 또 정치에서는 상당한 업적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왕권 결국에는 이제 왕에 도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태종은 이제 왕권강을 하게 되는데 가장 컸던 것이 재상중심주의에서 왕권 강화 쪽으로
그는 그 정도전은 이런 그 재상중심주의로 했지만은 그 태종은 왕의 어떤 도전할 수 없게끔 왕권 강화 쪽으로 몰고 가죠. 그 전에만 해도 그 정성들이 최고 회의기에는 의정부, 이제 삼정승이라고 그러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삼정승이 먼저 이거를 이제 의정부 사서제라 하는데 이걸 폐지해요. 그러니까는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세 명이서 어떤 일을 합의를 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것을 폐지시키고 그 태종은 육조라는 직계를 다시 만들어요. 이 육조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 6개조 이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고 여기 이제 어떤 얘기를 듣는 어떤 이런 육조 직계 체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일을 왕에게서 직접 보고하도록 한 제도가 육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태종이 이렇게 왕권 강화를 만들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다시 사실 또 세종은 이 의정부 사서제를 세종은 다시 또 같이 끌고 옵니다. 하지만 어떤 태종은 이것을 폐지하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그 수령을 또 파견하죠. 왕이 직접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이고 그리고 또 그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는데요. 일종의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 주민등록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또 파악하고 그리고 세금도 징수하는데 어떠한 목표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 태종은 상당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종의 강한 또 일 중에 하나는 태종의 이제 도시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성에서 도읍을 다시 한양으로 옮기면서 그 한양의 그 개천공사인데 그게 바로 이제 청계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혁을 하면서 청계천을 인공적으로 이제 하천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랑천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서울에 지금 있는 중랑천과 연결해서 이것이 그 성수대교 근처로 해서 성수대교 근처로 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이런 걸 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궁궐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굉장히 중축을 했는데요.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경회로를 건설을 하고요. 그래서 사신과 이제 군신 간의 잔치를 여기서 많이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때 경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연못을 파게 되는데 그 흙을 갖다가 바로 뒤에 파서 궁궐 뒤편에 여기 흙을 쌓였으면 이게 궁궐 연못에서 판 흙을 여기다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궁궐 뒤에 여기를 아미산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산이죠. 그래서 이 아미산을 만들었어요. 그 아미산은 이제 중전 교태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작은 동산이다. 그러니까 요 뒤에 보면 이제 산을 이제 바로 이제 왕비가 머물고 있는 중전이 머물고 있는 바로 뒷동산이 너무 왕비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밖에 나올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런 동산을 또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나중에 보게 되게 풍수하고 연결도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은 풍수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흙을 파다가 아미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종은 안건을 또 강화 하는데 가장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외척을 제거한 안목을 보면 참 민씨 부인 원경 민씨의 동생이 이제 민무질 민유 그러니까 사실 이 민씨들이 이제 사병에서 이제 정도전을 제거할 때 이때 힘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왕이 되는데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해준 사람들인데 이 처남들인데 이 처남들을 제거를 해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 태종은 참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는 잘했다고 글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장인어른이죠. 그 아들을 세종을 세워서 세종의 이제 장인 이제 시몬이 중국에 가서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제 뭐 하여튼 뭐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권력을 이제 많이 내세우게 되니까 이런 그 세종 장인어른까지 이때 이제 그 실제 아들은 이제 세종이었지만 아들이 왕이었지만 상황으로 있으면서 장인어른까지 죽이고 그리고 장모는 이제 관노비로 까지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이런 신하들이 어디 감히 뭐 무슨 뭐 거들떠 보겠습니까? 정말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세종은 너는 정치만 해라. 정말 성군이 되라 해서 정말 세종은 정말 훌륭한 그런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좀 사건을 또 보게 되면 세종의 형이었던 왜 그 왕이 되지 않았냐면 장남 양녕대군이 그 11살 때 이제 그 왕세자로 주목이 되는데 그 양녕은 절대 왕이 되려고 이런 사건을 아버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겠으면 정말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죠. 개인적으로 이 양녕은 참 그 굉장히 똑똑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양녕이 그 왕세자가 된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는 뭐 표현은 쫓겨난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시대의 장사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싶은 이제 태종은 결국에는 이제 세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왜 양녕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녕대군이 그 세종을 충녕대군을 그 세자로 바꾸게 됩니다. 태종은 생전에 충녕을 후계자로 지목했지만 세종을 등극하게 됨으로써 이제 상황으로 이제 태종은 상황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에게 어떤 이런 주변의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셋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게 필요했겠죠. 장자인을 패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결국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어떤 그 명문을 내셨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어떤 이런 그 조선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계인 역할을 아주 단단히 하게 되죠. 태종은 또 그 당시 다른 건 몰라도 이 군사적인 것은 그 많이 사실 모든 건 물려줬어도 그것은 태종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 1419년에는 그 이정모가 대바도를 정벌을 했는데 이거는 그 아들의 그 업적을 실질적으로는 그 세종이 모든 걸 그 뒤에서 다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그런 것을 그 모든 것을 세종이 정치에 안에 내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실제 태종이 북방외교 분야에서 이정모를 그 실제 지휘해서 이렇게 한 그런 업적이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종은 결국에는 실질적인 불교를 굉장히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죽이긴 했지만 어떤 그런 유교 성리학인 것을 끌어다 썼는데요. 자신의 스승이자 그 적이었던 정도전의 유교 이념에 따라서 철저하게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일관합니다. 그래서 도첩제를 제가 실시했다 했고요. 승려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에 대한 그 의무를 지게 해서 도첩을 주는 방식으로 승려가 되는 것을 결국에는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개인주의, 수평적인 것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그 수직적 제도를 도입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결국에는
크게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변화 시작은 가옥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고려 시대 그 여자들의 대외적 활동엔 조선 시대는 자제시키고 사랑방과 그 여자의 그 아무래도 이게 성리학이니까 그 유교적인 안채에서 어떤 이렇게 시작되는 사랑방 안채가 개념이 시작되는 것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녀 구분이 뚜렷하게 구분이 시작되게 됐고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결국에는 사회의 이념과 뭐 종교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큰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진정으로 이제 유교 국가로 거의 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세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